자, 반갑습니다. 2025년 대비 관세사, 여러분들 회계학 개론인데, 관세사 시험에서 회계학이 차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여기 합격 여부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쳐요. 근데 이제 관세사 공부하시는 분들이, 제일 싫어하지, 이 과목을. 제일 싫어하고 그러는데, 일단은, 오늘 특강은 여러분들 이론 문제로 나오는 한 11문제 정도 되거든요. 이게 이론 문제가 거기에 좀 초점을 맞춰서 주로 나오는 이 장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지문들, 중요한 지문들을 위주로 해서 요건 다 틀린 문장들이에요. 이걸 올바르게 바꾸는 것들이야 다 이게. 그래서 이제 그거를 좀 연습을 좀 해보자라고 해서 계산 문제는 배제하고요. 요건 이제 이론만 좀 정리하는 걸로 그렇게 하시죠.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오늘 이렇게 정리해도 여러분들 시험에 도움이 되려면 계속 반복해서 읽으셔야 돼. 오늘 한번 했다고 해서 그게 내게 되는 게 아니거든, 이게. 그러니까 회계학 공부에 대해서 착각이 많아. 수업 들을 때 다 알잖아, 이게. 근데 책 덮으면 어떻게 돼요? 다 까먹잖아, 이게. 자기 게 아닌데. 그래서 제발 좀 끌고 가라. 시험 때까지. 자, 거기 말문제 1번서부터 보는데 개념체계는 무조건 이론 문제예요. 여기 뭐 계산 문제가 하나 있긴 한데 주로 이론 문제가 나와요, 이게. 자, 1번. 자, 개념체계는 한국채택 국제회계 기준이 아니죠. 특정한 측정과 공시, 특정한 측정이나 공시에 대한 얘기는 각각 기준서에 있어요. 개념체계 그런 얘기 없어요, 이게. 개념체계는 뭔가 공통되는 사항들을 끄집어내가지고 설명을 해놓은 설명집이에요. 그래서 기준을 정하지 아니하나 어떠한 특정 한국채택 국제회계 기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틀렸죠? 뭐가 틀렸어요? 우선하여 적용한다라고 돼 있잖아요, 이게. 에? 우선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 기준서는 이렇게 기준서가 있어요. 요게 이제 KIFRS. 여러분들 시험범위죠. 요게 이제 1순위로 적용되는 거야, 이게. 우리 개념체계는 이 밑에 깔려 있는 거예요. 밑에 깔려 있는 거, 이렇게. 밑에 깔려 있는 거. 그래서 이제 요 개념체계가 2순위예요. 2순위. 이렇게. 그러니까 2순위란 얘기는 먼저 기준서를 적용하고 기준서에 없는 내용은 개념체계를 바탕으로 회계 처리를 개발해라.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 기준서가 우선이다. 기준서가 우선이다. 이렇게. 자, 1번. 제일 잘 나왔던 것이 개념체계는 IFRS에 우선하지 않는다. 그걸 반드시 알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2번. 비교 가능성, 검증 가능성, 중요성, 이해 가능성은 목적, 적합하고 충실하게 표현된 정보의 유용성을 보강시키는 질적 특성이다. 요 2번 뭐가 틀렸어요? 뭐가 틀렸죠? 그건 알아야지, 이거는. 이 정도. 우리 객관식하고 지금 마지막 특강하는 거잖아요, 이거. 에? 제가 보강적 질적 특성. 자, 근본적인 게 뭐라 그랬어요? 목표. 이렇게. 그리고 요것은 목적 적합성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목적 적합성. 자, 그 다음에 표현 충실성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목적 적합성의 하부 속성으로 예피 중 외우자. 완중모, 이렇게. 그래서 목표 이렇게 되어 있고 예피 중, 완중모. 그 다음에 이걸 서포트 해주는 게 보강적인 질적 특성이지. 그래서 적이 비검하다. 거기 적이 비검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중요성이라는 거 없죠? 중요성이 아니고 뭐예요? 적시성이지. 적시성. 그래서 앞자만 따서 적이 비검하다. 요 네 가지가 보강적인 질적 특성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개념체계에서 1순위라고 그랬죠?
시험에 나오면 이게 나온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이거 저기 비거마다. 그래서 유용한 정보가 되기 위해서 목적이 유용한 정보가 되는 건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이렇게. 그래서 갖춰야 될 속성이 목적 적합하고 표현 충실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목적 적합하기 위해서 예측가치, 피드백가치 중요성이 있고 완전한 서술, 중립적 서술, 무오류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네? 그러기 위해서 근본적 질적 특성을 서포트 해주기 위해서 가져야 될 속성이 적시성, 이해 가능성, 비교 가능성, 검증 가능성이다. 이렇게. 그리고 포괄적인 제약 요인으로 포괄적인 제약 요인으로 원가 그래서 효익이 더 커야 된다 이거죠. 이렇게. 자, 그래서 요거 질적 특성은 시험의 1순위다. 그래서 거기 2번에 자, 틀렸어요. 중요성이 빠져야 돼. 중요성은 어디로 올라가야 돼요? 여기 목적 적합성으로 올라가야지. 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3번. 회계기준위원회는 중요성에 대한 획일적인 계량계치를 정하거나 특정한 상황에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미리 결정할 수 있다. 자, 여기 중요성에서 미리 결정할 수 없다고 그랬죠. 여기. 미리 결정할 수 없다. 이렇게. 중요성. 자, 회계기준위원회가 중요성에 대해서 획일적인 계량계치를 미리 결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중요성은 누가 정하는 거예요? 기준서를 적용하는 기업이 적용하는 거지. 기업이 중요하지 않으면 기록 안 하고 중요하면 기록하고. 그래서 3번. 자, 그 다음에 4번. 표현 충실성 그 자체로 유용한 정보를 만들어내기에 충분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우리 유용한 정보가 되기 위해서는 뭐하고 뭐를 갖춰야 돼요? 목적 적합성하고 표현 충실성 두 가지를 갖춰야지. 표현 충실성을 갖췄다고 해서 유용한 정보가 되는 건 아니다. 즉 말해서 얘가 요걸 갖췄다고 해서 충분한 조건은 아니고 유용한 정보가 되기 위해서 무슨 조건이에요? 필요한 조건이지. 예? 필요한 조건. 얘만 갖췄다고 유용한 정보가 되는 건 아니고 얘를 갖춰야 유용한 정보가 될 수 있다 이거죠. 그리고 그 필요 조건이라고 그래 이게. 그래서 거기 표현 충실성 그 자체로 유용한 정보를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다. 그 지금 1, 2, 3, 4 다 시험에 나왔던 거고 다 반복해서 나오는 것들. 요거 1번은 개념체계는 앞에 준수할 수 없다. 두 번째 적이 비검하다. 보강적이고요. 세 번째 중요성에서 계량인계치는 미리 결정할 수 없다고 그랬고 표현 충실성 그 자체로 유용한 정보가 되지 않는다고 그랬고요.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표현 충실성은 모든 면에서 정확한 것을 의미하진 않는다. 맞죠? 이 말 자체도 시험에 아주 잘 나왔던 멘트. 자, 오류가 없다는 것은 현상의 기술에 오류나 누락이 없고 보고 정보를 생산하는 데 사용하는 절차의 선택과 적용 시 자, 중요한 게 절차상의 오류가 없음을 의미하죠. 그래서 절차상의 오류가 없음을 의미하는 거지 모든 면에서 완벽하게 정확하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죠? 그 말도 잘 나왔던 멘트고 거기 모든 면에서 완벽하게 정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게 틀렸어요. 회계학은 합리적인 학문이지 정확한 학문이 아니거든 이게. 에? 그래서 우리가 대손충당금도 자꾸 그러는 거예요. 대손충당금은 확실한 게 아니죠. 못 받을 거로 예상하는 거지. 그래서 그렇게 추정된 금액 자 그걸 포함한다. 자, 그 다음에 6번. 자, 적시성은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의사결정자가 정보를 제일 중요한 말 제때. 자, 적시성이란 말은 제때가 뭐냐면 내가 필요할 때. 자, 그때 제공되는 거죠. 근데 적시성은 근본적 질적 특성에 해당이 돼요? 적시성은 보강적이에요. 보강적. 예? 보강적 질적 특성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틀렸죠. 자, 7번. 자산의 존재를 판단하기 위해서 물리적 형태는 필수적이다. 틀렸죠. 자산의 존재를 판단하기 위해서 물리적 형태를 갖출 필요는 없다. 이게 왜냐면
매출채권, 물리적 형태 없죠. 재고자산이나 유형자산이나 물리적 형태를 필요로 하지만 무형자산은 물리적 형태가 필수적인 것은 아니에요. 즉 자산은 물리적 형태를 필수적으로 보지 않아 이게. 자, 그 다음에 8번. 자, 미래 특정 자산을 취득하겠다는 경영진의 의사결정은, 자, 우리 자산의 정의는 과거 사건의 결과예요. 미래에 사겠다. 이거는 과거 사건, 실제로 사야 자산으로 잡아주는 거지. 그래서 요거는 그 자체만으로 현재 의무가 발생하지 않아요. 자, 미래에 자산을 사겠다라는 의사결정만으로 재무제표에 부채를 잡지 않죠. 그래서 부채는 과거 사건의 결과, 이렇게. 그래서 뭔가가 일어났어야 돼, 이게.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사겠다고 하고 돈을 줬다, 그러면 그게 선급금이 되겠죠. 그냥 의사결정만으로는 회계학에서 회계 처리 안 해요, 이거는. 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9번. 수익은 자산의 증가 또는 부채의 감소에 따라 자본이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수익의 정의가 이렇게 자산이 증가하거나 또는 부채가 감소하죠. 이것이 이제 차변에 이렇게 잡히면서 그게 결국은 자본을 증가시켜요. 자본을 증가시킨다. 근데 자본을 증가시키는데 이 자본이 증가되는 게 두 가지예요. 우리 주주와의 거래로 증가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그 외에 손익거래가 있어요. 이렇게 손익거래. 그 자산의 증가, 부채의 감소로 인해서 자본이 증가하는데 주주와의 거래를 우리는 자본금으로 처리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본금으로. 근데 주주와의 거래가 아닌 것이 뭐냐면 바로 수익이야, 이게. 그러니까 수익. 그죠? 이렇게. 그래서 이 자산이 증가하거나 부채가 감소하면은 항상 대변에 수익이 오게 돼 있어, 이게. 주주와의 거래면 자본금이 오게 돼 있고. 응? 이렇게. 그래서 수익의 정의는 거기 자산의 증가 또는 부채의 감소로 인해서 자본이 증가하는 건데 뭐는 제외된다고 돼 있어요? 자본 청구권 보유자의 출자와 관련된 것은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포함이 아니라 뭐예요? 제외한다. 지금 여기 요 주주와의 거래가 바로 그 출자란 말이에요. 출자. 그거는 수익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그거는 제외한다, 이거예요. 네? 제외한다. 자, 그래서 그렇게 좀 문구를 좀 수정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서. 자, 10번에 보면은 인식 요건은 그 항목과 관련된 미래경제 효익이 기업에 유입되거나 기업으로부터 유출될 가능성이 높고 그 항목의 원가 또는 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자, 우리 지금 개념체계에서 인식 기준은 정의를 충족하고요. 플러스 우리 목적 적합하고 그 다음에 이제 충실하게 표현되고요. 이렇게. 충실하게 표현되고, 그 다음에 원가 제약을 충족하는 거. 원가 제약을 이제 충족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근데 KIFRS에서는 인식 기준이 정의를 충족하고요. 자, 그 다음에 요 미래 경제적 효익. 자, 효익의 유입이나 유출. 요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그 다음에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이렇게. 신뢰성 있게 측정한다. 이거죠. 우리 KIFRS에서는 제가 재고자산하고 유형자산하고 무형자산 할 때 그 자산을 자산으로 잡으려면 자산의 정의와 요게 인식기준이에요. 거기에 다 이게 나와, 이게. 예? 기준수에서는 자산을 인식하기 위해서 요렇게 인식기준이 있어, 이게. 근데 개념체계에서는 인식기준이 요렇게 바뀌었죠. 이게 2020년도에 개정됐잖아, 이게. 근데 개념체계하고 IFRS가 충돌하면 뭐가 우선이에요? 우리가 기준수에서는 이렇게 공부했단 말이에요, 이거를. 예?
이렇게 공부 안 하고 기준소가 우선이니까 요거는 2020년도에 개정이 됐어 이게. 근데 이거 적용하는 게 아니고 얘를 적용한다 이거지. 예? 이렇게. 그러니까 개념체계는 기준소가 아니에요. 실무에서 적용하는 것은 바로 기준소야, 기준소. 기준소는 옛날 인식 기준으로 돼 있어. 옛날 인식 기준으로. 예? 왜냐하면 실무에 적용하려고 하니까. 근데 개념체계는 앞으로 이 범위를, 이 개념을 더 폭넓게 하려고 이게 뭐냐면 이제 가상자산 때문에 그래요. 코인. 예? 실무적으로 자산을 잡으려면 이게 미래경제 휴익의 유익 가능성이 높아야 되는데 개념체계는 앞서가서 이렇게 바꿔놨어. 예? 인식기준을. 그 개념체계가 더 넓게 자산을 인식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바꿔나가겠지. 얘는 실무고 얘는 앞을 보고 개정해 놓은 거고. 예? 이렇게. 자, 근데 두 개가 다른데 기준소가 우선이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11번. 그러니까 그 10번은 기준소 내용이야. 10번은 우리 개념체계의 인식기준은 여기 나와 있는 얘가 뭐예요? 얘가 질적 특성이지. 질적 특성. 목적 적합하고 충실하게 표현해라. 자, 11번에 보면 기업이 그 경영활동을 청산할 의도가 있더라도 재무제표는 계속 기업을 가정한 기준을 적용하여 작성해야 한다. 기업이 청산할 의도가 있다면 재무제표는 계속 기업을 가정한 기준으로 적용해서 작성하면 안 돼요. 이게 청산을 기준으로 재작성해야 돼. 여러분들 회사 그만하겠다 그러면 세법에서도 청산을 기준으로 해서 세금 내야 돼. 그게 청산소득이에요. 사람으로 치면 상속세고 기업으로 치면 기업이 이제 그만 생을 마감하잖아 이게. 그때 청산소득에 대한 세금 내게 돼 있어 이게. 자, 그래서 11번 더 이상 안 하겠다. 자, 의도나 결정이 있으면은 계속 기업을 가정한 기준으로 작성하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12번. 자,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를 측정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주된 시장의 거래에서 가격에서 거래원가를 조정한다. 자, 공정가치는 자, 이렇게 회사가 그 자산을 가지고 있는데 이 자산이 거래되는 시장이 있어요. 이렇게 시장이 이렇게. 그러면 이 자산을 그 시장에다가 팔아야 돼. 그럼 거기에서 거래되는 가격이 있어요. 거래되는 가격이 있는데 그 거래가격이 만약에 1,000원이라고 한다면 이 자산을 시장에다가 팔 수 있으려면은 운송을 해야 돼요. 그럼 그때 발생하는 게 운송원가야 이게. 운송원가가 100원이 발생했다라고 하게 되면 1,000원에서 이 1,000원에서 저 운송원가 100원을 뺀 걸 보고 우리는 공정가치라고 그래. 이거를 공정가치 이렇게 공정가치. 그리고 이 시장에서 이 자산을 팔으려면 뭐가 발생하냐면 거래원가가 발생해. 거래원가. 자, 200원이 발생한다. 이렇게. 그러면 그 거래원가 200원을 뺀 걸 보고 우리는 순공정가치라고 그래. 이거를 순공정가치. 이렇게. 순공정가치. 그러면 공정가치를 계산할 때는 무슨 원가는 반영하고 운송원가는 반영하고 거래원가는 반영하지 마라. 에? 자, 여기 운송원가는 그 자산의 특성이에요. 자, 이 자산을 시장에다 팔으려면 반드시 발생해야 되는 운송원가야. 그럼 얘까지 반영한 것이 그게 공정가치다 이거지. 예? 자, 시장에다 팔으려면 운송원가가 발생해야 돼. 그래서 얘를 반영한 게 공정가치고, 그리고 이 거래원가는 이 거래의 특성이에요. 그 자산의 특성이 아니야. 거래의 특성이 반영된 걸 우리는 뭐라 부른다? 순공정가치라고 그래. 순공정가치. 그러면 공정가치는 거래원가를 반영한다 안 한다? 거래원가를 반영 안 한다. 요게. 그래서 12번에 주된 시장의 가격에서 거래원가를 조정하지 않는다. 공정가치는. 자, 이제 그렇게 되어 있고요. 자, 13번에
자, 공정가치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산을 매도하면서 받거나 부채를 이전하면서 지급하게 될 금액이죠. 근데 거기 이렇게 자산을 취득하고 부채를 차입하는 부채 차입 이렇게 부채를 차입하는 자 요런 시장을 우리가 유입시장이라고 그래. 이게 유입시장 이렇게. 근데 반대로 자산을 매도하고 그러니까 자산을 팔아버리고 부채를 상환하는 부채를 이제 갚아버리는 거죠. 자 이렇게 자 이걸 보고 우리는 유출시장이라고 그래. 유출시장 이렇게 유출시장. 자 그러니까 처음에 자산을 내가 인식하고 부채를 처음에 빌려와서 인식하는 것을 유입시장이라고 하고 근데 재무제표에서 자산을 제거시키고 부채를 상환해버리는 게 무슨 시장이에요? 그게 유출시장이야 이게. 그래서 거기 13번에 공정가치는 유입가격이 아니고 유출가격이에요. 유출가격. 예? 유출가격 이렇게. 자, 그 다음에 14번에 공정가치는 시장에 근거한 측정치로서 기업 특유의 측정치에 해당이 된다. 시장에 근거하면은 기업 특유의 측정치가 아니고요. 객관적인 측정치지. 이게 그래서 공정가치는 시장에 근거한 객관적인 측정치예요. 기업 특유의 측정치가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공정가치는 페어밸류라고 하죠. 여기가 시장 참여자 관점에서 결정된 가격이고 그 다음에 사용가치가 있죠. 사용가치는 요 기업 관점에서 계산해 본 거야. 그러니까 얘는 주관적이지. 얘는 주관적이고 얘는 객관적이죠. 이렇게. 객관적. 이렇게. 자, 공정가치는 시장 참여자 관점에서 계산된 이 가격이고 사용가치는 기업이 주관적으로 계산해 본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고 기업 특유 가치라고 그래. 이거를 기업 특유 가치라고 그래. 이렇게. 기업 특유 가치. 이렇게. 자, 15번에 자, 정보가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된 경우 특정 보구기업의 재무정보에 근거한 정보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자,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중요성이죠. 그러니까 영향을 주는 정보는 중요한 정보, 영향을 주지 않는 정보는 중요하지 않은 정보. 이렇게. 그래서 그 정보는 중립적인 것이다가 아니고 그 정보는 중요한 것이다. 중요한 것이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설명이 뭔가를 누락하거나 잘못 기재했을 때 의사결정에 영향을 준다는 얘기는 중요한 정보란 얘기예요. 예? 그래서 거기 중립적이란 말이 틀렸지. 요거. 그래서 중요한 것이다. 자, 16번. 16번도 잘 나오는지 뭐. 자, 재무정보가 예측 가치를 갖기 위해서 그 자체가 뭐일 필요 없다? 예측치 또는 예상치일 필요 없다. 그래서 그 말이 틀렸죠. 예측치 또는 예상치일 필요가 없다. 어차피 재무정보는 과거치예요. 과거치. 이미 과거 사건에 벌어진 거야 이거. 그거를 뒤치다거리 하는 학물이 요 바로 재무회계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미 벌어진 거 가지고 처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그 자체가 예측치 예상치일 필요 없어요. 자, 그 다음에 17번. 완전한 서술은 재무정보의 선택이나 표시에 편의가 없는 것을 말한다. 자, 편의가 없다는 얘기가 뭐죠? 우리 충실한 표현이 완중무라 그랬어. 완중무 이렇게. 요게 완전한 서술, 중립적 서술이죠. 요 중립적 서술이 바로 편의가 없다는 뜻이에요. 거기 완전한 서술이 아니고 무슨 서술이에요? 중립적 서술로 이렇게 바꿔야지. 중립적 서술은 재무정보의 선택이나 표시에 편의가 없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18번에 자, 우리 질적 특성에 근본적인 질적 특성이 있고 보강적인 질적 특성이 있는데 자, 여기는 우리가 순서가 있죠. 보강적 질적 특성은
순서가 없어요. 이렇게. 거기 18번에 보면은 근본적 질적 특성을 적용하는 것은 어떤 규정된 순서를 따르지 않는 반복적인 과정이다. 근데 근본적 질적 특성은 순서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 순서에 따르지 않는다고 돼 있잖아요, 이게. 그러면 순서에 따르지 않는 것은 근본적이 아니고 뭐예요? 보강적이지. 거기 앞에 근본적을 보강적으로 바꿔야 돼. 자, 보강적 질적 특성은 어떤 규정된 순서를 따르지 않는 반복적인 과정이다. 자, 이제 그런 얘기고. 자, 그 다음에 19번. 자, 비교 가능성은 합리적인 판단력이 있고 독립적인 서로 다른 관찰자가, 그러면 합리적인 판단력이 있고 독립적인 서로 다른 관찰자, 그러면 다수의 관찰자가 어떤 서술 하나에 대해서 이것이 대체로 의견을, 합의된 의견, 동일하거나 유사한 이 의견을 일치한다라고 하는 거. 그럼 이게 뭐죠? 어떤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다수의 관찰자들이 비슷한 답을 내놓는 거. 이걸 보고 검증 가능성이라고 하죠. 검증 가능성. 이렇게. 검증 가능성. 거기 비교 가능성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요 내용 설명은 검증 가능성에 대한 설명이에요. 검증 가능성은 합리적인 판단력이고 동시에 서로 다른 관찰자가 어떤 하나의 서술에 대해서 충실하게 표현이라는데 대체로 의견이 일치할 수 있다는 거. 이제 그것이 검증 가능성이지. 이렇게 이제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거기다가 또 체크해 놓으세요. 동일 유사한데 이것이 단일 점 추정치일 필요는 없다. 단일 점 추정치일 필요 없다. 요 멘트 아주 잘 나왔던 멘트. 요거 이렇게. 자, 검증 가능성은 어떤 서술에 대해서 여러 다른 관찰자들이 대체로 의견이 일치하는 것을 검증 가능성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대체로 일치하는 것이 꼭 단일 점 추정치, 즉 하나의 값으로 나올 필요는 없다. 범위로 나와도 된다. 이거 범위로 이렇게. 자, 그 다음에 20번. 개념 체계가 개정되면 자동으로 회계 기준도 개정되는 것은 아니다. 아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요거 개념 체계가 개정이 됐어요, 이게. 그렇다고 기준서에 있는 인식 기준이 다 개정되는 게 아니에요. 요게 개념 체계는 개념 체계대로, 기준서는 기준서대로. 자, 그래서 20번. 개념 체계 개정으로 회계 기준이 자동으로 개정되는 거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21번. 표현 충실성은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의사결정자가 정보를 제때, 자, 제때란 말 나오면 뭐예요? 적시성이지. 그러니까 그 표현 충실성이 잘못됐어. 그 표현 충실성을 적시성으로 바꿔줘야 돼. 적시성으로. 자, 이제 그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22번에 재무자본 유지 개념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현행 원가 기준에 따라 측정해야 된다. 자, 앞에 재무자본 유지 개념이 아니고 실물자본 유지 개념이죠. 실물자본 유지 개념. 자, 실물자본 유지 개념의 현행 원가 기준을 현행 기준 원가에 따라 측정해야 된다. 자, 요거는 계산 문제로도 나올 수 있어요. 이 부분. 자, 이제 그거 하나 좀 챙겨 놓으시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23번에 보면은 현재 및 잠재적 투자자, 대여자 및 기타 채권자, 거기까지. 자, 지금 제가 읽어드린 거기가 일반 목적 재무보고서의 주요 이용자들이죠. 주요 이용자. 요 말, 주요 이용자. 이렇게. 주요 이용자. 그래서 현재 및 잠재적 투자자, 대여자 및 기타 채권자. 여기가 주요 이용자예요. 그러면 주요 이용자가 아닌 사람은 경영자죠. 감독기관이죠. 일반 대중이죠. 요 세 사람. 자, 경영자, 감독기관, 그 다음에 일반 대중.
자, 이 세 사람은 주요 이용자가 아니다. 이렇게. 근데 이제 여러분들 시험, 물론 여러분들 시험뿐만 아니라 뭐 다른 회계사, 세무사 시험도 마찬가지지만 경영진은 주요 이용자가 될 수 있다. 그럼 틀려요? 틀린다 이거지 이게. 그래서 현재 및 잠재적 투자자, 대여자 및 기타 채권자가 주요 이용자예요. 자, 그 다음에 24번. 경영진은 그들이 필요로 하는 재무 정보를 내부에서 구할 수 있죠. 그러면 일반 목적 재무보고서에 의존할 필요가 있어요? 없지. 그냥 뭐 참조만 하는 거지 이게. 그래서 경영진은 주요 이용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일반 목적 재무보고서에 의존할 필요가 없어요 이게. 자, 이제 그렇게 돼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25번. 목적 적합성과 표현 충실성이 없는 재무 정보가 더 비교 가능하거나 검증 가능하거나 적시성이 있거나 이해 가능하다면 유용한 정보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아까 유용한 정보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갖춰야 될 근본적 질적 특성이 뭐라 그랬어요? 목표라고 그랬지. 목적 적합성하고 뭐? 표현 충실성.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라도 갖추지 않으면 그건 유용한 정보가 될 수 없어요. 거기 나오는 보강적인 질적 특성은 근본적인 것이 갖췄다는 전제 하에 극대화하는 거지. 근본적인 것까지 갖추지 않았는데 보강적인 거 아무리 강조해봐야 유용한 정보가 될 수 없다. 자, 그 다음에 26번. 자, 목적 적합하고 충실하게 표현된 재무정보라 하더라도 보강적 질적 특성이 없다면 유용할 수 없다. 25번하고 26번이 반대야 이게. 25번은 근본적인 거를 갖추지 않아도 보강적인 걸 극대화하면 유용한 정보가 된다고 하는데 틀렸죠? 근데 26번은 근본적인 걸 갖췄어요. 근데 보강적인 걸 못 갖췄다고 유용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유용한 정보가 되기 위해서는 근본적 질적 특성을 갖추면 되는 거예요. 예? 근데 거기서 더 강조하고 싶으면 보강적인 거를 극대화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27번. 자, 불변, 구매력, 자본유지 개념에서 자산과 부채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가격 변동은 자본유지 조정으로 처리한다. 틀렸죠? 불변, 구매력, 자본유지 개념에서 우리 구매력 변동분만 자본유지 조정으로 처리하는 거지. 요거. 그래서 우리 계산 문제 이거 좀 잘 좀 알으시라. 잘 좀 알으시라. 계산 문제는 여기서 안 하려고 했는데 이게 좀 이해를 하려면 수치를 좀 보여드려야. 자, 여러분들이 기초가 1,000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말에 가서 요게 1,500원이 됐어, 이게. 이렇게. 그러면 분명히 변동이 있어가지고 1,500원이 됐는데 요 기말에 가서 우리가 이익을 구하려면 이 원금이 얼마인지를 먼저 정해야 돼. 근데 첫 번째가 원금이 명목화폐래요. 명목화폐만큼만 먼저 1,000원이라고 하는 것만 이렇게 유지하면 나머지 초과하는 게 뭐다? 초과하는 게 이익이다. 그럼 여기 지금 자본유지 개념은 뭘 구하기 위한 거예요? 자본을 뭘로 보냐에 따라서 이익을 구하기 위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기초의 1,000원의 명목화폐만을 자본으로 보고 나머지를 뭘로 본다? 이익으로 보겠다 이거지. 네? 자, 그 다음에 불변 구매력이에요. 자, 여기 물가가 100인데 요 기말에 가서 물가가 10% 올랐어. 그러면 여기 이 불변 구매력, 자, 기초와 똑같은 구매력을 가진 것이 여기 1,100이야. 1,100 이렇게. 그러면 요 1,100까지가 이 기초와 똑같은 구매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요 100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기초와 똑같은 자본을 유지하기 위한 조정금액이다. 이게 자본유지 조정금액이지. 그리고 그걸 초과하는 게 뭐다? 초과하는 게 뭐다? 그게 이익이다 이거예요. 맞아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요
기초에 1,000원 가지고 5개 200원 주고 살 수 있는 구매 능력이 있어. 요 실물 자본을, 이 5개를 살 수 있는 구매력이 있어요. 근데 기말에 갔더니 똑같이 5개를 사기 위해서 250원으로 올랐어요. 그러면 요 1250이 돼가지고 요것이 1250이 돼서 그 물건에 대한 가격 상승, 가격이 상승했단 말이에요. 가격 상승에 이렇게. 그러면 기초와 똑같은 5개를 살려면 기말에는 1250원이 필요해. 즉 말해서 얼마가 올라갔어요? 하나당 50원씩 올라가가지고 250원이 올라갔잖아요, 이게. 그러면 이 모든 가격 상승분, 요 250원이 기초와 똑같은 저 5개를 구매할 수 있는 자본을 유지하는 자본 유지보다 조정 금액이지. 그러면 그걸 초과하는 게 뭐다? 초과하는 게 뭐다? 초과하는 게 이익이다 이거예요. 맞아요? 이거 이렇게. 자, 그래서 여기 자본 유지 개념은 기초의 자본을 뭘로 볼 거냐? 첫 번째 명목화폐로 보면 이 1,000원만 유지하고 나머지가 다 이익이다. 두 번째 불변 구매력은 구매력, 기초와 똑같은 구매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1,100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럼 나머지 400원이 이익이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실물 자본 유지 개념은 기초와 똑같은 구매 능력 5개. 5개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1250원이 필요해요. 그럼 나머지가 뭐다? 이익이다. 에? 이렇게. 자, 그래서 저 중에 하나가 나오겠다 이거죠. 근데 그 중에 실물 자본 유지 개념은 기초와 똑같은 거를 기말 시점에서 취득한다며 그게 현행원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물 자본 유지 개념은 뭐가 필요해? 현행원가 요거 측정이 필요하지. 에? 근데 나머지는 그런 거 없잖아요, 이게. 에? 그래서 거기 불변 구매력 자본 유지 개념에서는 자산부채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가격, 자산부채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가격 변동이 여기 지금 250원이 올라갔잖아요, 이게. 250원을 모두 반영한 자본유지 조정금액으로 처리하는 게 이게 실물 자본유지 개념이란 말이에요. 에?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만약에 기초에 1,000원이 있었어. 근데 기말에 가서 1,500원이 됐대. 근데 기초보다 기말에 물가 상승이 엄청났어, 이게. 그럼 여러분들 진짜 500원이 벌어들인 걸까요? 1,000원이었다 1,500원이었는데. 그러면 기초와 똑같은 구매력이 만약에 10% 올랐으면 1,100으로 봐서 400원이 이득이지. 예? 이렇게. 그래서 시점이 다르면 그거 이익도 어떻게 계산할지 잘 보셔야 돼. 예? 그냥 명목화폐. 그러면 500원이 다 이익이야. 구매력이다 그러면 1,100을 넘어가 400원이 이익이에요. 근데 기초에 요거 5개 200원 주고 샀는데 기말에 갔더니 250원 주고 사야 된대. 그럼 그걸 넘어가는 게 이득이다 이거죠. 예? 이렇게. 자,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28번 잠재력이 있기 위해 권리가 경제적 이익을 창출할 것으로 확신하거나 그 가능성이 높아야 하는 것이다. 틀렸죠? 반드시 높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 개념책에는 자산의 정의를 거기 잠재력이 있기 위해 권리가 경제력을 창출할 것으로 확신하거나 그 가능성이 꼭 높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정의에서는 높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돼 있고. 자, 그 다음에 29번. 자, 사용가치와 이행가치는 미래의 현금흐름에 기초하기 때문에 자산을 취득하거나 부채를 인수할 때, 근데 자산을 취득하거나 부채를 인수하는 게 무슨 시장이라고 그랬어요, 아까? 제가 아까 이거 유입시장이라고 그랬어요? 유출시장이라고 그랬어요? 자산을 사가지고 부채를 차입하고 무슨 시장? 요거는 유입이잖아, 이게. 근데 사용가치, 이행가치, 뒤에 가치자 붙어 있죠? 이거는 다 유출시장이야. 부채를 갚거나, 네? 반대란 말이에요. 그러면 유입시장에서 발생하는 거래원가를 포함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지금 시장 자체가 달라. 그래서 거기 부채를 인수할 때 발생하는 거래원가는 반영하면 안 되죠. 우리는 지금 무슨 시장에서 가치를 계산하는 거예요? 유출시장에서 사용가치와 이행가치를 계산해 보는 거지. 자, 그래서 29번에 거래원가를 포함하지 않는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30번. 현행가치는 자산의 손상이나 손실부담에 따른 부채와 관련되는
변동을 제외하고는 가치의 변동을 반영하지 않는다. 자, 뭐가 틀렸어요? 여러분들 시험에 1순위로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이거 측정. 자, 이것이 역사적 원가예요. 자, 이거 역사적 원가인데 자산이 요거 취득 시점. 자, 취득 시점에 지급한 대가 이렇게. 자, 여기 지급한 대가에는 뭘 가산하죠? 거래 원가를 가산하지.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부채 같은 경우는 이제 차입 시점이죠. 차입 시점. 차입 시점에서 이제 수취한 대가예요. 수취한 대가. 자, 부채는 돈을 빌려오는 거고 자산은 취득하면서 돈이 나가는데 그때 부대 비용은 당연히 더해줘야지. 예? 그리고 부채의 차입 시점에 돈을 빌려오는데 거래 원가는 돈이 나가니까 빼줘야지. 이렇게. 얘는 나가고 얘는 들어오고. 이거 빼주고 여기는 나가고 나가니까 더해주고. 이게 역사적 원가였죠. 그 다음에 현행가치. 자, 이거는 측정 시점이에요. 측정 시점에. 자, 측정하는 시점에. 자, 첫 번째가 현행원가죠. 현행원가. 자, 이거 측정 시점에. 자, 측정 시점에 똑같은 이 자산을 사가져 온다면 지급할 대가. 당연히 그때 거래원가 가산하고. 자,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측정하는 시점에 여러분 지금 우리 요거 어디서 공부했죠? 원재료에서 현행 대체원가잖아. 이게 똑같은 걸 지금 사가지고 온다면 그 다음에 측정 시점이에요. 자, 이것은 지금 만약에 똑같은 부채를 빌려온다면 자, 수취할 대가. 자, 그 다음에 거래원가는 차감을 하고요. 거래원가. 자, 그 다음에 사용가치. 자, 사용가치. 자, 여기는 유입시장이고 다 사가져오는 건데 여기는 이제 팔아버리거나 사용하는 유출시장이에요. 여기는. 자, 사용가치다. 자, 이거 측정 시점에 자, 미래에 얻게 되는 캐시플로우 두 가지가 뭐였어요? 사용을 통한 캐시플로우와 처분을 통해서 얻어지는 캐시플로우. 이거 우리 손상차손에서 봤죠? 회수 가능에 구할 때 사용가치와 순공정가치 중에 맥스라고 그랬잖아요. 이거. 이렇게. 그래서 여기 처분을 통한 캐시플로우. 근데 여기 처분할 때 여기 거래원가가 있어요. 거래원가는 빼줘야지. 이렇게. 거래원가. 자, 그래서 그곳에 현재가치다. 그곳에 현재가치. 이렇게 사용가치를 구하죠. 자, 그 다음에 이행가치. 이거 뭐 지금 측정을 다 써줘버리는데 거기 한 줄인데 이거 지금 다시 여기 이행가치가 있는데 요거는 측정 시점에 요거 우리 이행한다면 이거 이제 갚은다 이거죠. 그러면 이제 미래에 갚아나가는데 요 캐시플로에서 뭐가 있냐면 이제 미래 갚아나가는 게 돈이 나가요. 그러면 그때 거래원가도 나가니까 거래원가가 반영되죠. 이렇게. 자, 그곳에 현재가치. 이렇게 현재가치. 이렇게. 자, 그 다음에 공정가치. 자, 이것은 자산 매도 팔아버리는 거예요. 자, 그때 이 받을 가격을 말하고 여기 부채를 이전할 때 갚을 때 요것은 지급할 가격 이렇게 지급할 가격. 자, 거래 원가가 다 반영돼요. 다 반영된다. 이렇게. 자, 뭐만 거래 원가가 반영이 안 돼요. 공정가치만. 공정가치만. 자, 넘어가죠. 지금 여기 지금 지금 29번 그 사용가치 이행가치 때문에 좀 말씀을 드렸는데, 자, 사용가치 이행가치는 유출가치예요. 팔아버리거나 갚아버릴 때 그때 캐시플로우지
취득했을 때 캐시플로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 거래원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30번에 현행 가치는 자산의 손상이나 손실 부담에 따른 부채와 관련되는 변동을 제외하고는 가치의 변동을 반영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는 현행 가치가 아니고 역사적 원가죠. 역사적 원가. 그러니까 역사적 원가는 자산의 손상이나 손실 부담에 따른 이런 변동을 반영하는데 그 외의 가치의 변동은 반영하지 않아,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 그 취득 원가가 100만 원이다. 이건 이제 역사적 원가죠. 처음에 100만 원 주고 취득한 거 역사적 원가예요. 그럼 요걸 가지고 요걸 기준으로 감가상각을 하면 요것도 다 역사적 원가로 측정된 거고 손상차손을 계산하면 이것도 다 역사적 원가를 기준으로 해서 계산된 거예요, 이거. 네? 근데 이거 이외의 가치 변동은 반영하지 않아, 역사적 원가는. 그게 뭐냐면 이거 만약에 재평가 모형으로 공정가치 재평가한다? 그럼 이런 가치 변동은 역사적 원가가 아니다 이거예요. 네? 이거는 이제 공정가치로 해서 측정한 거지. 근데 여기 처음에 취득한 역사적 원가 가지고 감가상각하고 손상 잡는 것은 역사적 원가를 토대로 발생한 비용들이다 이거예요. 네? 그래서 처음에 100만 원이 여기 밑에 30만 원까지 지금 변동이 있었는데 이런 변동은 역사적 원가에 포함되지만 그 외의 가치 변동은 역사적 원가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거지. 네? 요게 그래서 거기에 현행 가치가 아니고 역사적 원가는 자산의 손상이나 손실 부담에 따른 부채와 관련되는 변동 거기까지는 포함되고요. 그걸 제외한 나머지 가치 변동은 반영하지 않는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거기 1번 한번 봐보세요. 재무제 표시에 보면 이제 여기서부터가 기준서인데 자, 1번에 보면 KIFRS를 준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기업은 그러한 준수 사실을 주석에 명시적이고 제한 없이 기재하죠. 자, 재무제표가 IFRS의 요구사항을 모두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 일부를 제외하고 아니 모두 충족하지 않았다면 준수하였다고 기재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일부라도 준수하지 않았다면 근데 여기는 일부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준수했다 이렇게 기재하여야 한다. 틀렸어요. 일부라도 준수 안 하면 준수했다고 기재하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업은 모든 재무제표를 발생기준회계를 사용해 작성한다. 뭐가 틀렸어요? 거기 모든이란 말이 틀렸지. 무슨 정보는 제외하고 현금 흐름 정보는 제외하고 이렇게. 그래서 재무제표 중에 현금 흐름표는 현금 기준으로 작성해요. 그래서 모든이란 말이 틀렸고요. 그 다음에 3번은 뭐가 틀렸죠? 1번이 어떤 경우에든 그게 틀렸지. 자, 기준서에서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렇게. 그래서 기준서에서 KIFRS에서 이렇게 규정되어 있거나 허용되는 거 요거 제외하고 상계를 금지한다. 상계하지 않는다. 이렇게. 그래서 IFR에서 규정되어 있는 게 뭐죠? 규정되어 있는 게 뭐예요? 상계하라고 규정되어 있는 게 뭐였어요? 자, 상계하라고 규정되어 있는 게 요 바로 비유동 자산의 매각가액에서 뭘 빼라 그랬어요? 처분, 부대 비용을 빼라 그랬지. 요건 기준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 상계하라고. 네? 이렇게. 자, 그리고 허용하고 있는 건 뭐예요? 허용하고 있는 것은 외화, 환산손이 중요하면 구분하고 중요하지 않으면 상계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단기 매매, 관련손이. 단기 매매 관련손이 FEPL, 평가손이 상계할 수도 있고 아니면 구분해서 표시할 수도 있고 허용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자, 그래서 거기 이 어떤 경우에든이 아니고요. 기준서에서 규정하거나 허용하는 것을 제외하고
상기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4번. 뭐가 틀렸어요? 재무적 정보는 정기와 비교식으로 작성하라 그랬죠? 근데 거기에는 무슨 정보도 포함한다? 서술형 정보를 포함한다. 그러니까 서술형 정보도 비교 표시해라 이거죠. 이게. 자, 그 다음에 5번. 여러분들 시험에서 재무적 표시에서 가장 많이 나온 지문. 유동과 비유동으로 구분해서 표시하는 경우에는 이연법인세 자산부채는 어떻게 해라? 이연법인세 자산부채는 유동으로 분류하지 말아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유동으로 분류하지 말란 얘기는 비유동으로 분류하라는 얘기예요. 이 5번. 뭐 여러분들 시험뿐만 아니라 여타 시험에서도 가장 잘 나오는 지문이에요. 이게. 자, 이제 그렇게 되어 있고. 자, 그 다음에 6번에 보면 수익과 비용의 어느 항목도 당기 손익과 기타 포괄 손익을 표시하는 보고서에 특별 손익 항목으로 표시할 수 없다고 그랬죠. 근데 어디에도 표시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주석에도 표시하지 말라고 그랬지. 주석에도. 자, 그래서 특별 손익은 본문 또는 주석 어디에도 표시하지 마라. 자, 그 다음에 7번. 비용을 성격별로 분류하는 기업은 감가상각비, 기타상각비와 종업원급여 비용을 포함하여 자, 비용의 기능에 대한 추가 정보를 공시한다. 자, 지금 7번에 나오는 요 지문은 마찬가지로 잘 나왔던 지문이죠. 뭐가 틀린 거예요? 비용을 성격별이 아니고 뭐예요? 기능별로 분류하는 기업은 쭉 가서 비용의 무슨 정보? 비용의 성격에 대한 추가 정보를 공시해라. 그죠? 그게 뒤바뀌어 있잖아요, 이게. 이것도 아주 잘 나오는 멘트예요. 그래서 그것도 좀 정리하시고 8번. 부적절한 회계 정책은 이에 대하여 공시나 주석 또는 보충자를 통해서 설명하더라도 정당화될 수 없다. 에? 부적절한 회계 정책에 대해서 공시나 주석 또는 보충자를 통해서 설명하더라도 정당화될 수 없어요. 정당화될 수 없다. 자, 이제 그렇게 좀 봐주시고. 자, 일단은 그까지 하고 조금 쉬었다가 그 뒤에 거 또 나가도록 하죠. 자,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